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박일규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이런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관련한 강의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부총장님은 보통 이제 인사 말씀 하시고, 보통 이제 나가시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와서 잠깐 이제 우리 팀장님, 승진하신 과장님과 잠깐 말씀 나눴는데, 부총장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갑자기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부총장님까지 듣고 계시면 제가 좀 뻘소리도 좀 덜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 주제가 철거 이주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강의 들으시다가 아마 이 부분 좀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간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의문점이 생기실 때마다 끊고 질문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 조금씩 호흡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일단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강의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좀 배려가 돼 있으니까 그 시간 활용해서 메모하셨던 궁금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90분 정도로 많지 않아서 제가 강의할 때 보통은 한 3시간 이상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준비해온 강의 내용에 충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요 화면을 너무 많이 쳐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늘 미리 여쭤보니까 조합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의 실무, 조합을 실제 운영하실 때 피부로 느끼게 될 그런 문제점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준비해온 이 강의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업체들까지 알아야 될 내용을 담아왔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이런 흐름 속에서 업무를 이해하면 되겠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강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면을 보시거나 교재를 열심히 들으실 게 아니고, 저 친구가 마이크 들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요거를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고 강의의 목적도 달성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강의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철거하고 이주관리예요.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철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주관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앞서서 그 정비사업의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 들으셨죠. 그렇죠? 대략적인 절차가 보통 이제 가장 기본되는 밑그림인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정비 기본 계획 다음에 오는 게 뭐겠습니까? 정비 계획이죠. 그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정비 계획이고요. 정비 계획, 다시 말하면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 뭘 하시게 되죠? 우린 조합 방식이 원칙이니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게 되죠. 그러면 뭐가 탄생하느냐? 최초로 주민들이 모여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회의체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추진위원회예요. 뭐를 추진하는 거냐? 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추진위원회가 된 겁니다. 그럼 조합은 뭐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늘 하게 된 일, 마지막의 목표가 조합 설립인데, 조합은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통칭하잖아요. 이 정비 사업을 이끄는 주인이 바로 조합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고,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먼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조합 설립을 짜잔하고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사업 시행자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모든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을 크게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된 다음 조합은 뭘 해야 될 것이냐? 뭘 해야 될까요? 조합은 크게 본다면 사업을 이끌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업의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되죠. 사업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됩니다. 어차피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주택이나 건축물을 전부 다 밀어내고
깨끗하게 된 부지 위에다 새로 뭘 세우는 겁니까? 새로운 건축물, 특히 아파트,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예쁘게 정비된 상황으로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계획을 준비하고 그걸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사업시행 계획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건축 허가가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는 보통 이제 하나의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지을 때 건축 허가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집단이 모여서 정비구역 내 여러 소유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축 허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시행 계획을 짜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은 뭘 하게 되어 있느냐? 관리처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관리처분이라는 게 또 뭐냐? 궁금하실 텐데 관리처분이 뭐라고 혹시 지난 강의에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실 분 있으세요? 관리처분 계획이 뭐다? 꽃이죠. 꽃이죠. 장미꽃이든 무슨 꽃이든 꽃입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을 의미를 담아서 정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를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뭐다, 어떤 거다라고 이해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몇 명의 몇 세대를 지으며 몇 세대를 일괄 분양시킬까? 네. 예, 그 말씀도 정확한 말씀이세요. 관리처분 계획을 법적으로 풀면 뭐와 뭐가 합쳐진 말이죠? 관리와 처분. 관리와 처분에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계획이란 말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관리처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사업 시행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비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고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주체가 조합이고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 정비구역 내에서 법이 깔아준 이 판 내에서 조합은 뭐죠? 정비사업을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습니다.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부실 수도 있고 부시기 위해 사람들을 내보낼 수도 있고 그 부신 건축물을 다 깨끗하게 덜어낸 다음에 그 나대지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새로운 건축물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올린 건축물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일반 분양으로. 자, 이 모든 행위를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관리 행위와 처분 행위를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는 거고 요체는 뭐냐? 자, 이런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이런 구조 하에서 부시고 세워서 어떤 분배 기준을 가지고 조합원 분들에게 이익을 나눠줄 거냐, 어떤 분배 기준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분배해 줄 거냐, 또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주고 남은 건축물을 또 어떻게 팔아먹어서 수입을 얻을 것이냐, 그렇게 얻은 수입을 다시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 모든 분배 관련된 계획을 하는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 다음 착공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나오고 이주하고 착공 있지 않습니까? 착공하고 나서 준공이 되면 그때는 뭡니까? 임시사용 승인이나 입주를 하게 돼서 사업이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은 뭐냐 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다음 얘기예요. 많은 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시는데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이런 모든 계획들을 다 짜서 인허가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고시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건축허가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이건 세입자분들을 다 내보내야 빈 건축물이 남겠죠. 그렇죠? 빈 건축물이 남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그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철거를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해야 깨끗한 대지 위에 우리가 새로운 건축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 관리처분 인가고시 이후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워주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착공을 위한 작업,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강의하게 될 이주관리와 철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철거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철거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철거는 업체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철거 업체들. 근데 철거 업체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합 관계자분들. 철거 업체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분들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철거업체가 사실 그 억울한 누명을 좀 쓰고 계신데 억울한 누명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철거업체 분들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바들이 있잖아요. 가장 이제 유명한 사건이 용산 사태예요. 용산 사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 사태라는 것도 거기 정비사업장이었거든요. 지금은 없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유형이었어요. 지금 다 재개발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주 단계에서 이주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주를 안 하시고 버티신 거예요. 왜 버티셨을까요? 왜 이주 안 하시고 버티는 분들은 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조합원들은 이제는 뭐 너무나 잘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왜 재건축 재개발만 나오면 빨리빨리, 속도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비사업의 사업 구조가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조합원분들이 주머니에서 십시일반 돈을 꺼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조합원분들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자기 호주머니에서 사실 한 푼도 꺼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금을. 시공자한테 빌려오든 초기 단계,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한테 돈을 빌려오든, 내지는 요즘은 허그보증서 끊잖아요. 저리로 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허그보증서 발급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죠. 전부 외상사업이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상사업은 뭐가 발생합니까? 돈을 빌려오면 당연히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비용 발생은 밤낮을 안 가리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 지난 만큼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금융비용이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은 더군다나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옛날도 문제였는데 지금은 더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자금을 조달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비용의 부담을 안고 간다.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 된다. 사업이 멈춰선다 그러면 당장 사업성이 녹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녹아내리느냐? 구체적인 조합 예를 제가 들어서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한동안 일간신문의 지면을 장식했던 둔촌주공 조합이 있어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역대 대한민국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됐냐면, 둔촌주공 조합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시죠? 착공된 다음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공사 중단시켰던 이유는 뭐냐? 새롭게 집행부가 들어서시면서 그 옛날 집행부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애드버든을 띄우셨냐면, 야, 지금 우리 공사비 너무 비싸. 우리 너무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내가 조합장이 되면 요거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볼게. 시공자하고 협상해서 뭐 별 한 끝 전술로 가든 뭐든 협상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한번 낮춰볼게. 시공 단가. 그 불필요한 용역비 전부 다 한번 내가 줄여볼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올리니까 이거 싫어할 조합원님들 누가 있습니까? 공사비 비싸지고 업체에 지불해야 될 용역비가 비싸지게 되면 그게 다 빌려온 돈으로 일단 부어서 하지만 전부 다 조합원들 계산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분담금 형태로 분담하게 되겠죠, 나중에. 근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띄우게 되면 조합원분들은 그냥 혹 하시는 거예요. 진작에 저 사람을 내가 조합장으로 뽑을걸. 야, 이 무능한 기존 임원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비싸게 이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실제로 조합장 경선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띄웠던 분들이 새롭게 조합 임원을 구성하셨죠. 새롭게 조합 임원이 됐습니다. 조합장, 조합이사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을 뭐 하셨느냐? 애드벌런 띄운 대로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시공자하고 지루한 공사비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공사들이 어떤 데입니까?
시공사들은 정비사업 관련해서 원래 슈퍼갑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비사업 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도정법이 출범이 2003년인데 2003년 훨씬 이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정비도 제대로 안 됐을 때, 법조차 허술을 하고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을 때 이 사업을 도대체 누가 이끌었을까요? 그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제도도 없었죠. 누가 했을까요? 시공자가 이 역할을 다 전담했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 시행자 역할을 사실은 시공자가 했던 거예요. 시공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뒤에 숨어있는 사업 시행자였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물론 주민분들이 이루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였지만 조합은 한 번도 그 사업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사업을 이끌어가는 이 실질적 역할은 누가 했냐? 바로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슈퍼갑으로 불려지게 된 거고 숨어있는 사업 시행자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업 시행자, 사실상의 사업 시행자, 공동사업 시행자인 시공자가 도정법 출범 이후에 자기 자리를 똑바로 찾아가서 우린 더 이상 사업 시행 관련해서 갑질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단순한 시공자. 이렇게 머물렀겠습니까? 아니면 옛날 뿌리 깊은 관성대로 계속해서 슈퍼갑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사업 시행자 지위의 일정 부분을 본인들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본인들 경험과 정보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조합을 보필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자부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조합과 협상을 해서 선정 과정에서 적은 어떤 입찰 단가, 공사비 단가를 낮출 리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낮춰주면 실무자, 그 다음에 그 임원분들 다 짐 싸서 집으로 가셔야 돼요. 직원이건 임원이건. 둔촌주공처럼 굉장히 규모가 큰 조합에서 시공 이 단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서 깎아내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게 원래부터 이행이 어려운 약속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거를 캐치프레이즈 띄우고 시공자를 압박해서 뒤로 뭘 얻으려고 했느냐 이런 추측은 무성합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서 공사 단가를 깎는 건 어렵다고 인식했겠죠, 현실적으로. 그럼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민감한 뭔가가 있겠죠. 결국 어쨌건 간에 그런 비현실적인 협상 테이블을 언제까지 이끌었습니까? 7개월쯤 이끈 것 같아요. 서울시 코디네이터 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떻게 굉장히 큰 규모의 재건축 조합의 상황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마치 대한민국 재건축 사업의 상징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든 정비사업 관련자들이 둔촌주공을 주목을 하고 있었고 서울시도 그냥 국토도 마찬가지지만 그 둔촌주공의 사태에 대해서 열심히 중재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중재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공사 중단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공사 중단 사태가 바로 7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이후에 다시 현실을 깨닫게 조합원 분들이 야, 이 집행부가 했던 약속 못 믿겠다. 새로운 집행부로 다시 교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새로운 집행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신 거죠. 그분들 다 사퇴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사 중단 기간 동안에 조합이 부담해야 될 그 손해액 이게 얼마나 되는지 보도 보셨나요? 얼마나 됩니까? 예.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조 단위가 규모가 크니까 아무리 깎아내도 예, 조 단위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1조 2천억, 1조 3천억 말씀을 하시고 그걸 현실적으로 깎아내도 1조보다 낮추는 건 어렵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대별로 해서 분담금이 한 플러스 2억에서 3억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추가 분담금만요. 공사 중단 사태 때문에. 이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중요하겠어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게 시간을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사업성이라는 게 속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속도에 관련된 이 강박관념을 가져야 될 시기가 바로 관리처분 인가 고시 다음이에요.
그때부터는 왜 속도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속도 잠을 자다가도 속도 얘기를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금융권에 나가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나게 되면 조합에서는 뭘 하죠? 이제 2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보내는 작업을. 그래서 2주기를 설정을 하시고 2주 기간 동안 나가시는 분들, 안 나가는 분들 분류하셔서 각각의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2주를 나가게 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돈으로 2주하지 않으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2주를 나가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2주비, 대출을 일으켜야 돼요. 2주비 대출이 일으켜지는 그 순간 이제 금융비용이 정말 막대하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반쪽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되고 나서 2주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융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돈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대별로 해서 최소한 1억이 넘잖아요. 조합이 1000명이라면 1000억이 되는 거고 조합원 숫자가 뭐 10,000명이면 뭐가 됩니까? 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금융비용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고시부터 2주기가 다가와서 2주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조합원분들은 노심초사 하셔야 돼요. 굉장히 비싼 시간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조합에 하루가 지나가면 수천만 원이 뚝딱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주비 대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뭐 이렇게 금융비용만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서울시도 시공자를 뽑는 시기를 좀 앞당겼잖아요. 언제로 앞당겼습니까? 공공관리제도에서는 원래 사업청인가 고시 다음에 뽑게 돼 있는데 그거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바로 뽑을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얼마 전에. 시공자를 뽑아서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물론 시공계약도 가계약과 본계약으로 나뉘게 되지만 시공계약서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물가 상승률 반영 규정입니다. 시공자를 뽑는 거는 초기 단계에 뽑고 그때부터 착공하기까지는 보통 해서 3년에서 최소한 5년이 걸려요. 그때까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 반영 규정을 반드시 설치해 두고 있어요. 시공계약서에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고시 나고 2주 시기가 오게 되면 2주비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미 시공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 물가상승률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거예요. 보통 시공비가 평당 지금은 뭐 600, 700 이렇잖아요. 옛날에 500으로 했던 곳도 지금 뭐 600이나 800까지 올려야 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사업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 평단가 700을 환산하게 되면 웬만한 사업장은 시공단가, 시공비 총액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 수천억짜리가 원본이라고 치고 한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그걸 뭐 평균에도 적용해서 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거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2주비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시공단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습니까?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 시행하시다 보면 이 계산이 다 나옵니다. 이율도 다 나와 있고 원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하니까 하루에 얼마짜리다 이 시간이. 굉장히 비싼 시간이 그때부터 흐르기 때문에 2주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철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철거는 왜 안 중요하냐? 사람 다 내보낸 다음에 부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리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조합에서 사람을 뭐 가급적이면 빨리 내보내고 철거하고 착공을 해야 최대한 기간이 당겨져서 사업 기간도 줄고 시공비 상승도 줄겠죠. 자, 근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분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업의 속도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큼 버티면 큰 돈 줄 수 있다. 알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버티게 되면 조합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는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협상력을 통해서 내가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을 한 번에 거머쥘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주관리의 가장 실패한 조합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장외 10구역이잖아요. 장외 10구역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주관리가 왜 실패했느냐? 이런 실명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보도에 많이 나오시니까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목사님께서 정치적인 행보도 많이 하시는데 정치적 행보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관심이 없고 다만 우리는 정비사업 판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철저히 정비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이 장애 19구역이라는 특정 구역의 사업성을 굉장히 많이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예. 교회 한 군데와 협상하는데 몇 년을 끌고 있죠, 지금? 몇 년을 끌고 있습니까? 제가 계산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최소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5년 넘었습니까? 2주 시작할 때부터 5년 넘었어요? 예. 야, 5년이 넘었대요. 지금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럼 뭘 계산하셔야 되죠? 우리 이 집이 대출 얼마 나갔어? 그 년 동안에. 그 다음 우리 거기 공사비 단가 물가 상승률 곱해보니까 얼마 올라갔습니까? 답 나오겠죠. 근데 그러고도 500억을 요구했고 500억을 들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500억을 들어주고도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갈 수만 있으면 500억 주고 빨리 사업 가자.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500억까지 받겠다고 조합에서 일사표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생겼죠? 이후에 자꾸만 새로운 요구가 생겼던 거예요. 500억 받고 아파트도 좀 주고 어떤 식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한번 그렇게 주도권을 뺏기고 나니까 조합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아무리 돈도 돈이고 경제성도 경제성이고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우리 더 이상은 못하겠다. 없던 걸로 치고 다시 짜자, 빼고 가자. 교회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교회를 도려내고 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문제지만 사업 부지의 형상 자체도 굉장히 찌그러지는 걸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게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그렇죠? 사업 부지의 모양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곱하더라도 상당히 세대수를 손실을 보게 되고 사업성이 굉장히 계산하지 못할 만큼 큰 소실을 입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간에 목마르다. 시간 때문에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그 점 때문에 약점이 돼서 많이들 버티려고 하시게 되고 그 버티는 분들을 관리에 실패했을 경우 실제 사업성에 타격을 입게 되는 가장 좋은 예가 장애 19구역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장애 19구역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웬만한 재개발 구역은 종교시설들이 다 하나 둘은 있습니다. 종교시설들은 다 똑같은 행보를 거쳐서 사업성 관련해서 본인들의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종교시설들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하는 분들은 다 따로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조합이 어떻게 하면 버티고 버텨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전략을 구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 사업 시행자분들에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릴 이주관리의 핵심은 뭐다? 시간이다 역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주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느냐라의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교시설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종교시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제가 장애 19구역의 자문 변호사였다면 그렇게 접근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집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시설들의 그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뭔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구역 내에 다른 어떤 소유자분들보다 특수한 위치에 있고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교회, 정비사업에서 특히 재개발 사업에서 교회는 정말로 그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도정법, 재개발자건축의 근거법이 되는 도시 및 도시정비법에는 특히 교회에 관련된 조항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뭐만 등장하죠?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만 등장합니다. 세입자가 등장하고요. 그건 뭐냐 하면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절대 특별한 지위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리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뭔가 조합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면 버틸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죠? 신도분들. 신도분들이라고 하는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협상력이라면 그 협상력에 대한 대응도 조합의 대응도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조합이 교회가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소송으로 깨주면 되는 겁니다. 소송으로.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해 주는 거예요. 명도소송이든 뭐 기타 소송이든. 종교시설은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다. 물론 서울시는 종교시설 처리 지침이라는 걸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하도 말썽이 되고 하니까 아예 그 처리 지침을 서울시는 마련을 해두고 있어요. 도정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갈등이 심하니까 서울시에서 갈등 해소 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냈어요. 지침이니까 법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그 금과 옥절처럼 받아들여져서 모든 종교시설 요구사항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요구사항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기들 이 종교시설이 깔고 앉은 땅하고 똑같은 면적을 대토를 해줘. 같은 면적을. 그리고 자기들 시설,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시설. 저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종교시설, 기존에 있던 종교시설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어딘가로 새롭게 임시로 예배 볼 수 있는 시설을 어딘가에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임시 종교시설, 예배시설을 마련해달라. 그 다음에 그 종교시설, 임시시설이 마련되면 자기들의 그 내부적인 시설물들, 종교시설물들 옮겨야 되잖아요. 그 이전비. 네. 그 다음에 자기들 여기 정비사업 관련해서 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부지를 제공해 줘야 자기들이 종교시설을 올리잖아요. 나중에. 그럴 때 자기들이 그 성전을 짓는데 건축비를 보전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조합원분들은 계산이 쉽잖아요. 조합원분들은 어떻게 계산하죠?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분들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나요? 종전평가액에다 비례율을 곱해서 뭐가 도출되죠? 권리가액이라는 게 도출돼요. 내가 5천만 원, 내가 철거를 해야 될 내 기존의 옛날 건축물, 옛날 집의 가치가 5천만 원으로 평가됐어. 거기다가 비례를 곱해서 권리가액이 한 8천 나왔다, 뭐 1억 나왔다 하게 되면 그게 자기의 권리가액이 돼서 분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해서 비용도 나누고 수익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비율인 거죠. 그런데 종교시설은 어떻습니까? 비율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똑같은 면적의 대토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사업하기 전에 100평짜리 땅하고 재개발 사업 시행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의 100평짜리 땅하고 가치 차이가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면적이라고 해서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개발되기 전에 땅 면적과 개발된 이후의 땅 면적의 가치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땅을 주는 것만으로 벌써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안 그치잖아요. 옮기는 데 드는 뭐 그런 비용, 또 새로 올리는 데 드는 뭐 건축비까지 전부 다 부담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합의금으로 해서 100억 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억. 예. 다 복잡하니까 우리 다 100억만 갖고 퉁치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자, 아까 두 가지 대응 방법. 종교시설은 특수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는 건 소송에 들어가서 설득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누굴 설득합니까? 예. 법관, 판사님들 설득하면 되죠. 자, 그런데 설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적인 그 물리력. 그 신도분들이 수백 명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신도분들이 다 맞고 서서 다 방해하고, 그 다음에 집행관이 승소 판결 받으면 뭐합니까? 판결 승소한 다음에 그 집행하려면 사람들이 집행관에 와서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신도들이 골목을 꽉 채우는 거예요.
아예 대문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수십 명의 신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물리력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물리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제가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성당도 약간 비슷한데 성당을 강제 집행한 적이 있어요. 성당 강제 집행할 때 똑같았습니다. 성당의 신도분들 굉장히 신실하잖아요. 그분들 골목 꽉 채우면서 새벽같이 와서 전부 다 진을 치고 앉아 계셨고, 우리는 재건축 조합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분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럴 때 저희가 딱 곱하기 4를 했어요. 예, 신도분들 나와서 몇 분 참여해서 막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곱하기 4의 인력을 집행관이 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해서 곱하기 4의 인력을 동원하니까 이제 물리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저항할 때 4명이 달라들어서 팔 하나씩 잡고 다리 하나 잡아서 끌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분 시범적으로 끌어내니까 안에 계신 분들이 기가 꺾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에서는 중앙집권 체제잖아요, 종교가. 그러니까 원래 성당 주임 신부님이 계신데 처음에 그분이 와서 대응하시다가 안 되니까 중앙 쪽에서 이 모자 색깔로 다 오셨어요. 이 모자 색깔로 다 구분하시거든요. 지휘공화를.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가셨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흉한 골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우리 순수하게 내놓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한 시설들이 더군다나 이 이주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들 끼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보내는 게 굉장히 험하게 느껴지시다 보니까 누구한테 그 일을 맡기시냐 하면, 누구한테 맡기세요? 이주관리업체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이주관리업체한테. 근데 이주관리업체가 뭐 하는 분들이었냐? 이분들 철거하는 분들이었어요. 철거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철거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죠? 이쪽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상식적 차원에서, 통념 차원에서 그런 부정적 인식이 박힌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진 이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법의 판결, 명도 판결을 얻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판사분들은 명도 판결 내리는데 뭐 자기들은 큰 갈등이 없어요. 그분들은 실제 사람들을 보지 않으시잖아요. 서면으로만 해서 이분들이 안 나가고 있다, 조합에서는 빨리 내보내야 되고,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리적인 판단하시고 명도해, 이렇게 판결문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판결문을 들고 집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집행관들은 뭐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야, 이거 딱하다, 이거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집행관 분들은 오랫동안 법원에서 근무하신 법원 공무원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보수적인 그 조심하는 태도가 몸에다 배신 분들이에요. 연세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험한 재개발 현장에서 벌써 뭐 큰 소리만 나고 뭐만 두드리고 함성만 질러도 벌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못하겠다, 집행불능까지 선언하고 가버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험한 재개발 현장에서 야, 드러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거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합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시면 조합은 살아남지 못한다. 법치주의, 판결문,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 그건 집행이잖아요. 판결을 아무리 훌륭하게 쓰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 되면 다 도루묵인데요. 근데 현장에서 집행관들이 이 현장은 나는 집행 못해. 나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내가 집행관 안 하면 안 했지, 이 현장 집행 못해. 이렇게 하고 돌아선다면 그 현장은 정말 이제 장위십국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행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적어도 철거업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거업체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십시오만 반복할 뿐이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합리적인 작전을 짤 수 있는 역량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주관리업체를 뽑으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될까? 옛날에 관행대로 해서 야 우리가 철거도 해주고 이주관리도 덤으로 해주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주관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춘 업체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철거 출신인데 철거업체로부터 나왔지만 우린 너무너무 일을 잘해. 우리는 우리 실력을 입증을 했어. 그런 업체는 뽑아도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분들의 출신이 중요하다기보단 그분들이 보여왔던 업무적 역량이 얼만큼 시장에서 입증이 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철거 업무가 시공계약서에 계약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철거와 시공계약을 분리해서 뽑았지만 지금은 철거 관련해서 하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건 시공자 니들이 알아서 뽑아서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해서 도정법이 바뀌면서 시공사의 그 업무 내용서 철거가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주관리는 여전히 조합이 뽑아야 됩니다. 조합이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야 시공자 너희 철거 어디 뽑았어? 거기 이주관리도 해? 라고 묻기도 전에 벌써 철거 쪽에서 와요. 조합으로. 우리 이 구역에 시공 관련해서 철거 업무를 맡게 돼 있는데 이주관리 좀 주세요 라고 먼저 옵니다. 그럴 때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 업체가 정말 다른 구역에서 여기 정비사업하는 생각보다 좁아요. 몇 군데만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게 되면 그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관리 업무 자체를 맡길 때는 전문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업체를 뽑아서 열심히 감시하시면서 업무를 주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이런 식의 이주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주관리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버티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여기 조합 관계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버틴다는 말씀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도정법에서는 뭔가 그래도 그 옷을 다 벗겨서 완전히 빨가벗겨서 내쫓는 건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분들은 사실은 그분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주면서 너 무조건 나고 재개발할 거야. 다 나가. 이것만 하게 되면 그 약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다들 여기실 거예요. 이걸 대비해서 어떤 이주 대상인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뭘 법에서 인정하냐면 주거 이전비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또 뭐 있죠? 동산 이전비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또 주거 정착비, 정착금이라는 걸 또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저기 뭐 있을까? 영업보상. 이것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 세입자분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이런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돼야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영업보상이라든지 주거이전비라든지 주거정착금이라든지 이런 동산이전비가 하는 게 재건축 현장에서는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 현장에서는. 오로지 재개발 현장에서만 그런 세입자분들, 나가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규정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현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로 세입자, 상가 세입자건 주거 세입자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판사님들이 좀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쌍하시니까. 어떻게 챙겨주시느냐. 아무것도 안 두는 거가 문제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판단해 보니 이게 사람이 할 도리는 아닌 것 같다. 법이 비록 그런 것들을 주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지만 야 어차피 니들 재건축하면서 개발이익 좀 챙겨서 전부 다 득을 보자고 하는 사업이잖아. 그 득을 조금만 헐어서 이분들 좀 나눠줘라. 속된 말로. 이렇게 운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인데도 야 먼저 세입자한테 이 정도 이사비는 좀 챙겨주고 나서 얘기 좀 해라. 그 다음에 청산자들한테도 야 이분들한테 그냥 나라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청산금으로 산정이 된 뭐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공탁을 하든 뭐라든 간에 재개발하고 비슷하게 좀 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재판실물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여기 재건축 조합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서대문구는 보통 재개발 위주 현장이 많을 것 같아요. 강북 쪽이 아무리 그런데. 이 재건축 현장 이끄실 때 이주 단계 주의하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재건축 현장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법적으로 우리는 완벽해. 다 무시해도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재판의 실무가 이 판사님들이 그런 것들 요구하세요. 일정 부분 세입자에 대해서 좀 이사비라도 좀 줘라 좀. 청산자에 대해서 조금 청산금에 해당하는 그것 공탁이라도 해. 이렇게 재개발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재판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명도 판결을 안 내려준다니까요. 서대문구는 세입자 이전비, 주거 이전비 네. 일정 부분 예산을 적게 해고 있어요. 구청 차원에서요. 법에는 없지만. 네, 법에는 없지만. 네. 주거 이전비를 함으로써 네. 재건축에서요.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린 법으로 간다, 우리는. 법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줘라고 하는 게 그게 당장은 이득 보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라니까요. 그 왜 손해겠습니까? 그거 아끼자고 해서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지금 말씀하신 서대문구청처럼 아예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인센티브로 걸면 조합에서 알아서 세입자를 챙기시잖아요. 그럼 인센티브도 생기고 기간도 단축하고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재건축 현장에서도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시죠. 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현장에서의 이주보다 재개발 현장이 더 복잡합니다. 재건축 현장은 보통 공동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형태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이해관계가 조합원들 간에 첨예하게 다르지 않아요. 약간 평형대별로 해서 큰 조합 평형대 분들하고 작은 평형대 분들하고 요 사이에 갈등은 좀 있을지 몰라도 재개발 현장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게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도 한번 재건축 단지에서는 웬만하면은 8개월 정도면 이주가 다 끝이 나서 무리 없이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재개발 현장이 더 심각합니다. 재개발 현장은 다 주거 형태가 다르시잖아요. 무허가도 많고 빌라도 많고 그다음에 그 속에 또 한 동짜리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상가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주 관리의 중요도가 훨씬 높은 것은 사실 재개발 현장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현장에서는 또 뭐가 힘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서대문구청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걸어가면서까지 세입자분들의 주거 이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계신데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개발 현장에서는 그런 법에 정해진 주거 이전비라든지 그 다음에 동산 이전비, 주거 정착금, 그 다음에 영업보상 이런 것들을 완료하지 않으면 명도 판결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명도소송을 다 진행하시다가 현재 여기 보상금 다 지급됐나? 주거이전비 이런 거 다 지급됐어를 확인하신 다음에야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주관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거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나부터 파악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재개발 현장은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요. 소유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도 파악이 어려워요. 각각 뿔뿔이란 말이죠. 각각 주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현장에서 뭔가 이거 이주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군지도 불명, 누가 살고 있는지도 불명. 그러니까 이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 관리라는 게 사실상 예술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 현장일수록 먼저 이주관리에 관련된 역량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법원도 재개발 현장에 계신 세입자분들이 훨씬 더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번듯하게 단지 내에 들어가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비싼 돈 전세금 내고 비싼 월세 내며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가 의문들 때가 많지만 재개발은 다릅니다. 진짜 방 한 칸짜리에 부엌도 제대로 없는데 세입자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큰 거예요. 판사가. 자기도 불쌍해 커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 재개발 현장의 세입자분들이나 쫓겨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측은심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측은심이 커질수록 조합은 불리한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요구를 들어주건 뭐하건 간에 우리는 보상 업무 철저하게 시작해야 되고 철저하게 지급하셔야 되고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데이터를 구축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사전 작업 준비가 잘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 거의 대부분 재개발 현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중요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실 일이 아니고 용역비를 마련해서 업체를 뽑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좀 해야 될 선결 작업 도대체 누가 소유자고 누가 살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두세요.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고시 난 다음에 우리 그때부터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비싼 시간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사업생 인가 받으실 때 그 전부터라도 파악하세요. 계속 파악하셔서 저 집 주인은 누구고 저 집 누가 살고 있고 세입자 누구고 파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 돈 버는 길이에요. 조합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명도소송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명도소송을 왜 하느냐? 자진이주 안 하니까 명도소송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명도소송을 할 때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철거분들이 이주 단계의 왕이었습니다. 야, 재개발, 재건축, 철거는 이주 관련된 업무는 철거업체가 다 주도해. 그 철거업체들이 그런 수주를 하면서 그 이주 관련 수주를 몽땅 다 가져가죠. 어떻게 가져갔느냐?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 조합은 면적이 크지 않네. 면적이 크지 않지만 우리가 철거를 한 100억 정도에 해드릴게요. 에야, 그거 너무 많다. 100억이 뭐냐? 우리 현장 조합원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현장에 철거가 100억이라고? 안 돼. 너무 비싸. 라고 말을 했더니 철거업체에서 가만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철거는 100억인데 여기 무상품목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해줄 거냐 하면 이주관리 해드릴게요. 범죄 예방해드릴게요. 그 다음 지작물 철거해드릴게요. 예. 요거 막 끼워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억에 퉁을 치는 거죠. 100억. 철거만 100억은 비싼데 그걸 다 해준다. 그러면 그건 합리적이네. 라고 하면서 턴키 방식으로 다 가져갔어요. 철거업체가. 그러면 철거업체가 100억을 손에 주지 않겠습니까? 철거 비용으로. 그 철거 비용 100억을 손에 쥔 철거업체의 생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주 관련해서 내가 범죄 예방도 해야 되고 명도까지 다 해야 됩니다. 명도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명도 소송을. 누가 합니까?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법인한테. 그죠? 이주 관리도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나가겠죠. 결국 100억 가지고서 자기 돈을 헐어야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철거업체의 CEO라면 어떻게 할까요? 비용을 최소화해야죠. 어떤 식으로요? 야, 이주 비용 최소화하자. 이주 관리 인력 2명으로 막아. 야, 그다음 명도 소송 최소화하자. 이거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돈 퍼줘서 좋을 일이 뭐 있어? 최소화시켜. 대상자 최소한 줄여봐. 명도소송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관리처분 인가고시 나가면 조합은 그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이주 시기를 보통 설정을 해요. 한 2개월간, 3개월간. 그렇죠? 계속 기다리면 돼요. 계속 기다리면 인가고시 나고 2주 시기 기다리고 2주 기간 지날 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다 보면 하나 둘 이사 가시잖아요. 그렇죠? 1000명인 조합원이 있다고 해도 세입자가 1000명이 있다고 해도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갑니다. 소송 안 해도 저절로 줄어요. 철거업자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즐겁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명도소송 대상이 주는 거잖아요.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 철거업체의 편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사실은 조합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합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비싼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업체의 명도소송을 대하는 방식은 무조건 선별 명도였어요. 선별. 왜? 조합의 금융비용 최소화, 시공단가 최소화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100억 철거 비용에서 지출 최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명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야, 관리처분 인가고시 났어.
영도소송 입도 뻥끗하지 마. 기다려. 2주 기간 기다려봐. 2주 기간 또 지났어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 영도소송 꺼내지 마. 좀 기다려봐. 2주 촉진 해보고 나서 촉진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정말 말썽쟁이들이 나타나겠죠. 대부분은 이주비 받고 이사비 받고 나가는 분들일 텐데 정말 말썽 피우고 알박기 하고 돈 땡길 분들만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관리처분 인가구시로부터 한 10개월쯤 지나고 1년쯤 지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자, 이제 명도소송 착수 이런 거예요. 야, 10개월 1년 동안 불어난 금융비용하고 시공 단가 높아진 거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현장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부산에, 저는 이제 부산도 이제 사업장이 있어서 부산에 많이 가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가서. 부산에 갔더니 명도 소송을 함부로 제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시에서, 법원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명도소송을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심하게 들어와서 소송을 하지 말라고 조합한테 강제력을 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법에 근거한 강제력이 아니죠.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민원 사라질 때까지. 근데 민원 사라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근데 그거를 정비업체나 철거업체에서 금과 억조처럼 받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정한 구역 자꾸 말씀드리는데 부산에 가면 거제 2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조합이에요. 재개발 조합인데 조합원 수가 3,000명, 4,000명 고사인 것 같아요. 큰 조합이죠. 그 조합에 2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겠습니까? 3년 걸렸어요. 3년. 근데 그 조합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마침 일반 분양할 때 시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표가 안 났을 뿐이지 계산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저거 뒤로 얼마나 녹아내렸다. 계산 나오잖아. 저는 계산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엄청 녹아내렸어요. 자, 이게 바로 이게 이주관리가 과학적이지 못할 때, 역량 있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인 거죠. 그 비극이 알려지느냐 묻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대문구에서 이제 정비사업을 이끄시는 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지상과제는 뭐다? 내가 조합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조합 임원이니까 내 마음대로는 사실 아니죠. 조합원들을 위하는, 전체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합 임원들에게 당신들의 사익은 눈꼽만큼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적어도 내가 조합의 조합장이고 조합 임원이라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걸 가슴 한가운데 묻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를 함부로 선정할 수 없게 됩니다.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 업체가 얼마나 싸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정비사업에 관해서 모든 협력업체,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 모든 협력업체를 이제는 뭘로 뽑으셔야 돼요? 입찰로 뽑으셔야 돼요. 입찰로.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로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최저가 방식 갈 거야. 제일 싸게 적어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업체한테 우리는 일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조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적격 심사 방식일 거예요. 누가 우리 조합을 위해서 가장 알맞은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업체를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말은 적격 방식이 실제로는 최저가 방식 위주로 운영되는 조합이 너무 많아요. 최저가 방식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업체의 입장은 업체분들하고 이 재개발판에서 움직이는, 재건축판에서 움직이는 업체들을 물러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돈에 관한 귀신이에요. 일은 못할수록 돈이 더 빠삭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득이 발생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순진하게 최저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조합한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최저가 방식을 써주면 돼요. 최저가를 내면 된다고요. 그럼 덜컥 선정이 되겠죠. 계약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 그 돈 받고 일 안 합니다. 일을 하긴 하죠.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니네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우리가 뽑아줬는데 왜 돈값을 못해? 저희 돈값 하는데요. 최저가만큼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이 친구도 어떡하지 이거? 지금 와서 이 업체를 또 갈아야 돼? 또 입찰해야 돼? 안 돼. 시간 가. 그냥 써먹어야 돼. 어떻게 합니까? 변경계약 해줘야죠. 단가 5천짜리인데 5천짜리가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 마법이 발생한다고요. 최저가 방식을 자꾸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게 되면 실제로 좋은 업체 뽑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주 단계에서의 목표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2주 단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 시행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도 빠르게, 구역 지정 다음에 추진인 승인도 빠르게, 추진인 승인부터 조합 설립까지 또 빠르게,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도 빠르게,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빠르게,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2주 착공도 빠르게. 뭐든 다 빨라야 되는 거예요. 뭐든 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민분들은 내가 갑자기 조합장이 되고 뭐 주변에서 자꾸 나 조합장 하래. 출마해 조합장이 됐어요. 처음에 그 사업 자체가 너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도 부족하고 처음 해야 되고 조합원들한테 맨날 감시당해야 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되고. 근데 조합장이 되셨기 때문에 사업을 이끄셔야 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업체를 뽑아서 업무를 주는 거예요. 정비업체를 뽑고 설계업체를 뽑고 총회 대행업체를 뽑고 도시계획업체를 뽑고 시공자를 뽑고 법무법인을 뽑고 법무사를 뽑고 다 뽑으시는 거죠. 그런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역량 있는 업체를 주시게 되면 선정하시게 되면 사업 자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량 있는 업체일수록 나는 이 판에서 오로지 지상과제 목표가 딱 하나 있어. 그건 뭐냐? 돈 버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고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 업체들이 프로인 거잖아요. 그 프로인 업체들을 선정해 두시면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라도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니네 왜 그렇게 일을 못해? 왜 니는 초짜처럼 일을 해? 라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업무 자체를 똑부러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다른 업체보다 좀 비싸게 받으면 어떤가요? 그게 문제인가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평균적 업체보다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해요. 그럼 그 업체보다 조금 더 받는 게 그게 정의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합의 사업성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업체 선정 관련해서 많이들 리서치 좀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정 업체 관련해서 자꾸만 자꾸 이권 관계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권 관계에 대한 유혹을 조금은 누르셔야 됩니다. 예. 조합 집행부한테 뭐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뭐 용돈을 슬쩍 찔러주고 이거가 중요한 거겠어요? 일단은 그런 것도 눌러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검증이 된 훌륭한 업체 위주로 포진시키시는 게 정비사업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별 구역이 이익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는 일일 겁니다. 자, 얘가 잠깐 빠졌는데 명도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철거업체가 주도해서 선별 명도라는 걸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가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일괄 명도라는 거를 해요. 일괄 명도. 일괄 명도를 얘기하니까 조합에서 이제 당장 철거업체에서 브레이크를 걸죠. 철거업체가 했던 선별 명도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틀렸어. 선별 명도하면 조합이 손해를 입어. 눈에 보이지 않게 사업성이 깎여 나가. 니들 왜 그동안 선별 명도했어? 니들 왜 100억으로 퉁치면서 사기쳤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명도를 가장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반기지 않는 업체가 바로 철거업체일 것 같아요. 철거업체. 옛날 방식에 익숙해졌던 업체들은 다 싫어할 겁니다. 왜 싫어하겠습니까?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는 원칙론은 조합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사업의 주인이니까, 내가 조합장이고, 내가 조합원이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금융비용 최소화되고 시공 단가를 낮춰서 가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처럼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업체로 바꿔보세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건 피곤한 거예요. 왜 달려? 왜? 조합이 조금 더 비용 분담하고 조합원이 분담금만 더 내면 우리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달려야 돼? 오늘 꼭 해야 돼? 그거 내일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명도를 통해서 빨리빨리 저 정확한 데이터 빨리 내놔. 더 빨리 접수해. 더 빨리 수용 재결해. 더 빨리 결과물 내놔. 더 빨리 공탁해. 더 빨리 하는 건 업체로서는 피곤한 거예요. 어차피 용역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빠르다는 게 업체들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명도를 반대하는 건 사실 조합보다는 업체들이에요. 우린 옛날 그대로, 옛날 방식대로, 옛날 패러다임이 몸에 있고 편한데 굳이 왜 법무법인에서 자기들 들고 와서 일괄명도를 얘기하느냐. 이거 법무법인 이기주의 아니야? 니들 용역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수 쓰는 거 아니야? 실제 그런 현장은 무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업체들 설득에 빠져서 조합집행부나 대의원분들이 법무법인 대표 박일규 변호사 당장 불러내려. 해명을 요구할 거야.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불려나갑니다. 예, 일괄명도라는 거에 대해서 왜 일괄명도를 하는지 마이크를 붙잡고 한 5분, 10분 동안 수치로 설명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어떤 구조죠? 정비사업의 구조. 돈을 끌어와서 금융비용 발생시켜서 해야 되는 그 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비싼지를 설명만 드리면 저를 헛고 비난하려고 모이신 대의원분들이 제가 마이크 내려놓자마자 집행부를 불러세웁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착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 기존 업체들은 반대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 서대문구에서 사업을 이끄실 우리 조합 임원분들께서는 속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게 기존에 늘 편한 관행대로 일하지 말고 제발 조합의 이런 사업의 속도까지 감안해서 힘을 내줘야 된다. 그거 힘내라고 우리 사업성 녹아내리지 않게 니들이 애를 쓰라고 우리 그 비싼 용역비를 지급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업체에 대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철거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 사실은 별로 없어요. 2주가 다 끝난 다음에 철거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부분적 철거도 많이 허용해 줬었어요. 예를 들어 단지가 이렇게 구역이 크다면 이쪽에 2주가 부분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쪽만 먼저 철거해. 이거 담벼락 세워서 사벽 치고 이쪽 철거. 블럭별로 철거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엔 근데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부분 철거에 대해서 인허가청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계세요. 그렇게 부분적 철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죠.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아직 나가지 않은 분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우려가 커서 전부 다 명도, 전부 다 이주한 다음에 전체 착공, 전체 철거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역량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주, 그 다음에 명도 수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번 꼭지에 담을 내용은 사실 아닌데 조합의 관계자들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주 관련, 그 다음에 철거 관련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제발 좀 조합을 좀 투명하게 이끄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조합을 이끄실 때 조합에 있는 모든 생성된 자료,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대의원의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서면 결의서, 그 다음에 그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변경 계약서, 이 모든 자료가 전부 다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다고. 이거는 오픈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그냥 우리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와. 나한테 뭘 달라고 하지 마. 힘들어, 피곤해. 이거는 굉장히 급비야. 이렇게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료를 오픈시키면 안 된다. 왜? 오픈시키면 시킬수록 시끄러워지니까. 시끄러워지면 사업이 자꾸만 산으로 가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픈하면 피곤하죠. 시끄러워져. 안 하는 게 훨씬 좋아.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서 오픈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도정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조합이 갖고 있는, 조합이 받은, 조합이 생성한 그 모든 자료를 거의 다 올리게 돼 있어요.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올리게 돼 있고 또 특정한 세입자나 특정한 조합원이 나 이 자료 보고 싶어. 언제 거 자료 좀 내놔. 나 여 보고서 복사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다 복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 복사 청구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 중엔 사업 반대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좋은 취지로 해서 도정법에서 법을 개정했죠. 조합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자료, 뭐 하나 빼고 주민등록번호만 빼고 거의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오픈시켜라. 요청하면 복사 다 해줘라. 이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조합원, 사업 반대 조합원 분들은 아, 내가 알 권리, 내가 정말 궁금해, 알아야 되겠어. 이런 차원에서 공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를 노리고 있습니까? 조합집행부가 혹시나 자료를 누락해서 올리지 않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올리지 않길. 제발 내가 자료 관련해서 열람 복사 신청하면 제발, 예? 법정 기간 얼마죠? 15일이죠. 15일 내에 복사 응하지 않길 기다리는 거예요. 달력 보면서. 오늘도 안 왔어.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돼. 내일만 지나면 나 뭐 할 수 있다? 형사고발 들어갈 수 있다. 형사고발 들어가서 내가 저 조합장 내가 끌어내릴 거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만들면 해임 총회 안 하고도 손쉽게 조합장 내가 바꿀 수 있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공개를 인터넷에 아무리 올려도 사업 찬성하시는 분들 거 관심 없어요. 잘 안 봅니다. 사업 반대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아요. 올린 자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올린 자료에 관심이 많죠. 소집 청구해서 소집 딱 복사 바로 나오잖아요. 섭섭해 하신다니까요. 형사 고발할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구하세요? 이거는 들어주네? 째깍째깍 복사하시네? 그러면 못 들어줄 요청을 하면 되죠. 조합 사무실 가서 캐비넷을 바라보죠. 그리고 캐비넷 지정을 해요. 캐비넷 1, 캐비넷 2, 캐비넷 3 요거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합의 모든 자료, 추진위 승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조합의 모든 자료를 다 열람 복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괴로워도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그분들이 원하는 건 형사고소를 통해서 조합집행부가 왔다 갔다 조사받으면서 고통스럽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운 좋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해성을 받아서 낙마하시길 기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지 않다고 해도 그런 귀찮음, 그런 비극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 오픈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숨겨서 될 세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전부 다 발가벗잖아요. 뭔가 옷을 입고 있어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으니까 저 사람의 벗은 모습이 궁금한 거지 전부 다 벗으면 궁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합의 살림살이 숨기지 마세요. 다 오픈하세요. 정비업체가 누락하면 네, 맞아요. 근데도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좀 감추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픈 다 하시고 빨가벗게 되면 오히려 조합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조합집행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조합집행부 너무 투명해서 우리가 의심 가질 필요가 없겠다. 의심 갖지 않고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게 되면 그 조합 임원들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이 돼서 젊은 친구분들 많이 등장했잖아요. 조합원분으로. 투자 목적으로 물건 매입해서 그분들 보통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로 검색하고 무슨 뭐 블로그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해서 온갖 정보를 다 습득해서 조합집행을 공격합니다. 조합집행부가 이것도 모르세요, 저것도 모르세요 하면서 공격을 많이 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집행부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조합을 운영하시면서 마음만 조금만 담으시게 되면 저절로 공부는 돼요. 업체들이 다 와서 보고하잖아요. 물어보면 답을 또 다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검색해서 유튜브 통해서 받은 정보 사실 그거 엉터리 많거든요. 근데 조합을 운영하면서 얻는 정보는 진짜 알짜배기들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정보라고요. 진실인 정보라고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습득하시고 조금만 더 해서 노력을 더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냥 유튜브로 바라보면서 피상적으로 이해한 채로 조합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격하는 분들 다 대처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처를 위한 인력을 또 고용하셔야죠. 그걸 정비업체한테 맡기거나.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조합을 이끄시겠다고 출사표를 내시고 조합 임원으로 당선이 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형사고소 당하지 마시라고 드린 말씀. 공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열람복사 신청 들어오면 오픈 다 해주세요. 다 비용은 나중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캐비넷 1, 2, 3 털면 비용 그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나옵니다. 비용 아직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말씀만 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조합 임원들이 고소를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형이 딱 두 가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보 공개 관련된 걸로 고소 진짜 많이 당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예산 좀 제발 좀 예산 좀 강박관념 가지세요. 예산 문제. 예산에 아무것도 반영 안 됐는데 업자가 급하니까 뽑으신다. 에?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산이 없으면 무조건 아무리 저렴한 업체고 보잘것 없는 업체라도 어디 가야 돼요? 총회 가셔야 돼요. 총회를 여셔서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그런 비상적 상황에서 총회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대응해서 업체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업체를 뽑고 비용 지출하는 측면은 또 하나 있죠. 뭐 있죠? 예산이 있냐 없냐를 가려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 없으니까 총회 거쳐야 돼 라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업체 선정 방식, 일반 경쟁, 입찰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합의 돈을 주고 뽑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해야 된다. 첫 번째, 예산 문제, 돈 문제, 지출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해결이 안 되면 총회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수립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총회를 못하게 되면. 또 하나, 비용의 뒷받침, 예산 뒷받침, 지출 근거를 마련했더라도 업체를 뽑는 형식은 법에 정해져 있다. 일반 경쟁을 통해서. 물론 예외도 있죠. 5천만 원 미만일 땐 수익액 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짜리가 많나요? 어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경쟁 입찰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고, 경쟁 입찰 2번 유찰돼야 그때 수익액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를 뽑을 때 이 연칙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셔서 형사고소 고발 당하는 게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 공개, 또 하나는 업체 선정할 때의 예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선정 방식의 문제, 이 두 가지까지 이거를 제대로 준수하시게 되면 형사고소에 대한 번거로움을 90% 이상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제가 개략적으로 드린 말씀들이 많은데 여기 나온 내용들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고 심지어는 변호사나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거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저 친구 오늘 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그것만 집중하셔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캐치하셨다면 오늘 강의 드린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됐다고 보셔도 충분히